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해겔의 논리학에 대하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아마 세 편으로 나누어서 50분에서 1시간짜리 단편 강좌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해겔의 어떤 사유의 설계도 혹은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엔치클로페디의 일부의 논리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해겔이 그 절대정신의 어떤 절대지에 이르는 단계를 정신현상학에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의 어떤 그러한 나열이 아니라 이 논리학은 철저하게 절대정신과 절대지의 관계, 그러니까 신의 정신, 절대정신의 관점에서 그 절대정신이 어떻게 지향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세계와 관계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의 비센샤프트 데어 로직은 철저하게 사변, 슈페쿨라치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의 정신의 전개를 여러분들이 그 책을 쓴다고 해봐. 그게 손에 잡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 예도도 상당히 깊은 사유의 준비를 한 2, 3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해겔 강좌는 사실은 독일의 선생이 아니라 한국의 예도의 선생님인 그 강영계 교수님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 대학원 예도가 장신대에 다닐 때도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1차 자료 강좌에 대학원 수업에 또 참여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분에게서 해겔을 배웠고, 또한 신학의 관점에서 해겔을 또한 사유를 했고, 특별히 교회 교의학이라든지 그 칼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에서도 해겔의 사유가 정말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그런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리학은 완전한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변, 신의 정신의 자기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학은. 그러니까 이 논리학은 엔치클로페디의 일부에도 나오고 따로 또 해겔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논리학을 12년에 출간된 그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여는 거예요. 논리학은 첫 번째 자인을 다룹니다. 존재론을 다루고, 두 번째가 외전, 본질론을 다루고, 세 번째가 베그리프, 개념론을 다루죠. 그죠? 오늘은 이 논리학의 해겔의 논리학의 특징과 일부의 존재론을 중심으로 강좌를 열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은 이게 전부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본질론을 다루고, 본질론에서는 엄청난 본질과 실존의 분리라든지, 그 다음에 본질에서 어떻게 실존이 나오고 그것이 또한 어떻게 통합의 과정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개념론에서는 주관적 개념과 객관적 개념, 이 두 개를 통일시키는 것이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이념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체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현상학의 그 마지막 절대정신 있죠. 아프졸루트 가이스트를 세밀화시켜서 어떤 이 신의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전개하면서 세계와 관계하는지, 이게 세계의 관점이 아닌 신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은 무슨 1 더하기 1은 2고 판단 명제가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하여 추리가 나오고 범주표가 나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논리학이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해서 판단과 추론과 또한 명제로 이어져서, 그죠? 칸트가 여기에 선업 논리학을 집어넣잖아. 이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알거마이너 로직, 일반 논리학과 트랜스젠덴탈레 로직이라 그래서 선업 논리학 아니면은 초월 논리학으로 두 개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에서, 그죠? 다루어진 일반 논리학,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여 명제를 가지고 주술관계를 따지고 분리와 또한 종합을 통하여 문장을 만들어내고 명제의 타당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추리를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판단을 내리는, 이런 일반 논리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향시켜서 해결은 변증법 논리학, 그러니까 로직 디알렉틱이라고, 변증법 논리학, 디알렉틱, 로직, 그러니까 변증법 논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칸트가 나누었던 그 일반 논리학과 선업 논리학. 선업 논리학은 뭐죠? 그러니까 사유의 형식을 다루는 게 일반 논리학이죠, 그죠? 그런데 사유의 형식을 다루는데, 이 사유의 형식은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는 이 논리학은 직관과 감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칸트가 여기에 집어넣은 게 뭐예요? 칸트의 선업 논리학의 중요한 거는 인식의 어떤 그러한 타당성, 보편 타당성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의 보편 타당성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과 선험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반 논리학 알거마이너 로직에다가 칸트가 자기의 트랜스젠덴탈레 로직, 선업 논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유의 형식과 명제 판단 추리로서의 일반 논리학을 자기의 선험적 인식론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보편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대상과 선험적으로 연결된 인식의 조건을 다룬다는 거죠, 그죠? 이 점에서 칸트의 기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는 이제 인식과 관련되고, 주어는 주체, 인간의 이히된케,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그죠? 이 범주가 인간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성과 관계되게 되고, 이 오성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대상을 수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종합을 통하여 어떻게 인식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조건은 바로 선업 논리학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진일보한 게 있어. 그런데 칸트가 논리학 서문에서 까는 사람이 헤겔이 까는 철학자가 3명 있어요. 3명. 그게 누군가 하면 칸트와 피테와 쉘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 다
칸트가 선업 논리학을 이야기해서 대상과의 어떤 선험적 그러한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논리학 역시도 오성의 범주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주관적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유의 형식이 아닌 명제를 통하여 사유와 함께 나아가는 일반 논리학의 판단 추리보다는 조금 더 인식론적으로 진보했지만은, 이 칸트의 오성에 근거한, 범주에 근거한 그러한 주관적, 선험적, 그죠? 그 논리학 역시도 주관주의적, 주프젝티벌 포르말리스무스, 그러니까 주관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헤겔이, 그죠? 헤겔이 이미 이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변증법적인 어떤 동적이고 움직이는 그런 논리학을 전개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테의 절대자든지, 쉘링의 절대자든지, 아니면 칸트의 그러한 주체 개념이든지, 아니면은 이성과 오성의 개념이든지 간에, 어쨌든 칸트의 이 주관적 형식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라든지, 또 쉘링의 절대자, 절대자와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은 상당히 판테이스무스 하잖아. 범신론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는 운동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운동.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을 통일해서 그 무한 안에 있는 유한과 무한의 통일, 이런 방식으로 대상과 주체의 통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형식주의는 어쨌든 오성의 범주에 근거하여 주체를 설정하고 대상과 주체의 분리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논리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학은 형식주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어떤 변화라든지 생명의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이러한 선업 논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신에 대한 인식을 할 때에 오성의 범주를 통하여 들어온 신의 어떤 그러한 개념과 상을 백날 이야기해도 우리는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오성의 범주에 붙잡히지 않는 신의 다른 인식 밖에 있는 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의 안티노미는 이러한 이분법, 그게 주체와 객체의 분리, 물 자체와 현상의 분리를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뭔가 거기에서 이 분리는 결국은 그 형식 논리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를 통하여 아니면은 변증법 논리학을 통하여 이러한 모순과 대립과 또한 갈등을, 그죠? 영원히 그 자체로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증법적 종합을 통하여 어떤 그 신의 무한성 안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물 자체와
현상의 나눔을 끝까지 추적해 들어갑니다. 또 형식 논리학이 배제했던 그러한 직감과 감각을 통하여 대상과 관계하고 있는 이런 것이 선언적으로 관계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시키면서 자기는 철학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변증법 논리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통일,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의 통일, 유한과 무한의 통일, 그 다음에 또 그 감각과 그 다음에 오성의 통일. 그래서 오성에만 머물러서 이성의 어떤 이러한 통일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칸트의 선언 논리학은, 그죠? 이러한 이분법으로부터 나오는 균열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선언 논리학을 까면서 이것을 지향시켜서 변증법 논리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증법은 뭔가? 변증법은 해겔의 디알렉틱은 뭐냐? 해겔의 말 자체로 표현하자 그러면 논리학에서 대얼강, 그 다음에 대얼자하 젤프스트 이렇게 나갑니다. 대얼강, 대얼자하 젤프스트는 사태 자체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변증법은 다른 뜻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움직임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 자체, 심지어는 또 변증법은 마지막 단계의 이념으로 나타나잖아. 이념은 총체성이요, 또한 전체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념이 전체성과 총체성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증법의 핵심적인 동기를 해겔은 그것을 트리프,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트, 충동, 자유 이런 걸로 갖고 갑니다. 그죠? 이런 걸로 갖고 가는데, 그러나 이러한 신적 자유라든지 정신의 어떤 그러한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증법적인 운동을 몰아가는 계기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에는 정신의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의 이념이 딴 게 아니라 이데 데스 가이스테스, 정신의 이념은 바로 레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해겔은 이 생명은 또 뭐죠? 생명은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 세 번째 위격에 들어가는 하일리걸 가이스트, 성령이라 그러죠. 하느님의 영이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이런 것과 일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겔한테서의 절대 정신과 그 다음에 절대지는 이 논리학에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정신의 자기 운동을 통하여 절대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과정만 빼갖고 세밀하게 다루는 게 바로 논리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학은 여기에서는 무슨 모순율, 그 다음에 동일률 이런 건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중간에 뭐 한 번씩 또 어디죠? 이런 게 주제가 아니야. 이런 게 주제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존재론에서 세계로 나누어지는 질과 양 부분에서 또 비율도 다루고 이 부분에서 동일률과 모순율이 잠깐 비슷한 게 언급되긴 하지만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의 주제는 절대 정신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절대지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의 자기 운동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 논리학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논리학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논리학,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학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는 도무지 해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예도가 지금 서론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해결의 논리학은 뭐냐? 한마디로 사태, 진리 전체에 대한 과정을 다루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존재, 본질, 개념이야, 여러분. 이미 상당히 제목 자체가 얼마나 사변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변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해결의 논리학은 절대 정신의 절대 지식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장 존재론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존재론에서 다루어지는 건 뭐냐? 거기서 다루어지는 거는 크발리테트예요. 질이야. 근데 질은 규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질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루는 게 양이야. 크반티테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루어지는 게 마스야. 척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변증법적인 지향을 통하여 운동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 다도. 그런데 이 세 개 다를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이 척도, 마지막에 척도는 뭐죠? 그러면 질과 양을 통일시켜서 이제 본질을 낳을 수 있는 부정적 계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로 넘어가서 본질에서 본질, 베젠 에얼샤인은 현상, 비얼클리카이트, 그 다음에 현실성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운동이 그대로 전개되면서 적자대자라는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에서 본질론이 신의 내재적인 자기 운동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어요. 결국 존재론은 다루어지는 게 질에서는 있음과 없음과 되어감을 다루는,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와 있음과 순수 무, 이 두 개를 통하여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되어감이 나타나는데, 이게 생성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 질적인 무한성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존재가 나타나고, 이 현존재의 규정성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적 무한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적 무한성에서 마지막에 존재론의 첫 번째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대자존재입니다. 대자존재. 그러니까 지금 질만을 갖고 다루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자존재에서 일자가 나타나고, 일자에서 끌어당김이 나타나, 아트락지온이. 그래서 다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제 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왜 헤겔이 존재를 질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질과 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아직 헤겔이 다루고 있는 게 주관 정신도 아니고 객관 정신도 아니야. 절대 정신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다루려고 하니 그 개념들은 크발리테트, 크반티테트 뭐 이런 개념, 질과 양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뭐겠어요? 질과 양과 척도,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신은 자기의 존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따라오십시오. 논리학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론을 지금 다루는 것이고, 이 존재론은 첫째, 존재를 다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존재를 다루고, 세 번째가 대자존재를 다뤄. 이게 바로 질이야. 요 세 개가 질을 다루는 거야. 그리고 질에서 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양에서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양은 크반티테트인데 순수 양이 있어. 이 순수 양에서 어디로 지향되는가 하면은, 순수 양에서 크반툼 총량이라 그래. 여러분 그 양자라 그러죠. 오늘날 퀀텀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개념하고 같아. 근데 여기선 그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양이라 그래. 크반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루어지는 게 다스그라트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사변적이죠. 그러니까 질적 도약이 중요한 거예요, 해겔한테서는. 그러니까 그냥 양적인 어떤 차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질적 변화를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자에서 유한자로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겔의 이 변증법적 철학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크발리타티벌 슈프룽이라 그래서 질적 도약이라는 개념. 그래서 해겔은 자신의 변증법적 논리학을 질적 도약을 통하여 유한에서 무한으로, 그 다음에 주체에서 객체로, 그 다음에 유에서 무로, 또 그 다음에 인식과 대상,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질적으로 다른 영역을 도약을 통하여 넘어가고, 거기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존재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이 1장에서 존재론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존재입니다. 절대정신은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정신의 존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수 있음이에요. 라이네스 자인이 순수 있음은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로서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순수 존재는, 순수한 있음은 순수한 없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대정신에게 있어서, 신에게 있어서 이 생명으로서의 이 존재는 순수 존재로서 출발하지만, 이 존재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순수 무와 순수 존재는 일치하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이 절대정신 안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절대정신이 우리의 존재와 같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신이에요. 그게 절대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있음은 언제나 순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 존재는 우리가 볼 때는 순수 무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신은, 그죠? 정신은 되어감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존재론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있음은 자기 안에 순수 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의 있음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물리학적 세계에서 볼 때는 순수 없음도 되고 순수 있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있음은 또한
순수 없음도 되지만 순수 없으면 순수 있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는 큰 어떤 그 차이가 없어. 왜? 순수란 단어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라는 거는 육체를 갖고 물리학적으로 어떤 덩어리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신에 있음은 정신으로 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신으로 있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뭔가 자연의 어떤 배후에 있어서 범신론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이 순수 있음은 언제나 유한자 안에 있음을 통하여 자기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의 통일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셸링과 피테의 어떤 그러한, 아니면 스피노자의 일자라든지 실체라든지, 또 셸링의 어떤 그러한 절대자의 범신론을 악무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슐레히트 운 엔틀리히카이트라 그래. 그러니까 악무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두 개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결과물을 넘어서는 이런 게 아니라 일자 안에 모든 걸 다 포섭해서 무한자 안에 유한자를 다 포섭해서 그 관계를 함께 규정하는 게 아닌, 그죠? 그 실체, 절대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포괄해 버리는 이런 사유를 악무한이라고. 근데 자기는 유한과 무한의 통일을, 근데 물론 이 통일도 무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통일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어떤 시작을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바로 변증법적 과정, 생명의 변화 운동으로서의 진정한 무한, 와르 운 엔틀리카이트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있음은 뭐냐, 여러분? 그럼 신에게 있어서 정신으로서의 이 있음은 없음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없음과 있음의 운동을 통하여 되어감을 만드는 거예요. 생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무한자가 자기 자신의 운동을 통하여 현존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다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자인은 하이데거가 쓰는 다자인이 아니에요. 용어는 똑같지만은. 그러니까 자인 안에는 논리학에서 절대정신이 절대질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을 다루는 논리학에서 출발점이 존재잖아. 존재는 순수 존재가 있고 순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운동을 통하여 신은 되어감을 산출해. 그걸 독일어로 웰덴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되어감을 산출하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이제 현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현존재,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그죠? 정신의 자기 순수유와 순수무를 무에서는 뭔가 구체성이 없잖아.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어서 약간 좀 유물론적이기도 하고 뭔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야. 현존재로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존재는 이러한 순수한 정신의 있음을 이 외재성으로 나가서 나타나는 특정한 모양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규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 베슈팀트하이트, 독일 철학에서 볼프 이후로 칸트를 통하여 규정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관념론 철학의 주제가 되었는데, 이 규정은 딴 말로 뭔가 하면은 특정 사태를 특정 사태를 구체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규정성을 얻게 돼. 그렇다 그러면 존재와 무와 생성을 말했던 현존재 이전의 단계에서는 뭐냐?
unbestimmtheit입니다. 무규정성이야. 규정성이 없는 거야, 거기에는. 이해가 되죠? 없는데, 이제 현존재로 오게 되면서, 다자인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에트바스가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썸띵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가 규정을 통하여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나타나고, 거기에서는 이제 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현존재의 대자 존재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는 자기 안에, 자기의 존재 안에 비존재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현존재는. 그래서 이 비존재가 현존재를 부정하게 되면서, 그죠? 이것을 이제 헤겔은 무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된 현존재는 유한성이겠죠. 규정성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의 순수무와 순수유에 의해서 나타난, 생성을 통하여 나타난 최초의 총체성은 다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다자인이라고 하는 현존재는 결국은 유한성으로서의 규정성을 획득한 거예요. 아, 재미있죠? 정말 깊이 있게 오랫동안 사유했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존재의 이 뭔가 특정한 규정성을 획득해서 이제 뭔가 유한성이 나왔어. 근데 모든 유한성은, 그죠? 자기 안에 무한자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 무한자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헤겔의 독특성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다스 안덜스 자인, 데스 안덜스 자인이에요. 그게 타자 존재의 타자 존재입니다. 그게 타자성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유한자 안에는 규정을 통하여 나타난 에트바스, 무엇인가 안에는 언제나 신의 무한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존재는 존재와 비존재의 결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있음의 총체성, 규정성으로 나타난 것을 또다시 부정하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질적인 무한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다자인을 뭐예요? 산출했잖아, 그죠? 그 현존재 안에서 이제 그 자체 안에 또 무한성을 통하여 질적 무한성이 나타나는 거야. 크발리타티브 운엔틀리히카이트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자기 바깥에 나온 질적 무한성을 갖고 현존재를 포함하여서 이제 정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인 대자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얼지히 자인이에요. 그래서 대자 존재에서 이제 일자가 나오고, 그럼 일자가 나오는 건 뭐야?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의 적자의 상태에서 대자로 바깥으로 나와서 뭘 산출한 거야? 현존재를 산출한 거야. 이 총체성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변적이죠.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 뭐 사회, 국가, 개인 뭐 이러면서 구체화된 어떤 그러한 사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체화를 통하여 현실성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존재를 통해서 이제 정신은 뭐야? 대자 존재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스 피얼지히 자인이라는 이 대자 존재는, 그러니까 헤겔한테서는 뭐예요? 이 대자 존재는 뭔가 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가
생성을 산출해서 현존재로 돼서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상태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일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일자. 그래서 이 일자의 능력은 끌어당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대자 존재의 계기에서는 일자, 다스 아인스가 나오고, 이 아인스의 특징으로서는 아트락지온, 영어로 어트랙션 있죠. 끌어당긴, 유인, 매력 이런 뜻인데, 끌어당기는 게 제일 나아. 자기한테로 다 끌어당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질이 양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존재론에서 질을 끝낸 거야, 예도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유를 하고 논리학을 읽어보셔요. 뭔가 눈에 들어올 거야,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아트락지온을 통하여 일자가 된 이 세계의 현존재의 전체, 결국은 모든 이 세계의 유한자들의 개별성을 다 포괄해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면서 질적 무한성을 획득하고, 거기서 자기 바깥으로 완전히 나와 있는 대자의 상태에서 일자로 복귀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가지고 가는,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운동의 신의 독특한 운동이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방에서 뭘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유령이 어여 움직이는지를 글로 쓴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참 유령론은 사실 포스트 모던의 담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해겔한테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적은 다 끄집어내는 거야. 해겔로부터.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자를 통하여, 끌어당김을 통하여 이제 양으로 이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넘어가는 거야, 질에서. 그래서 질에서 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뭐죠? 양의 상태가 된 거야, 정신이. 근데 이 양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정신이 자기 바깥으로 운동을 해서, 그 현존재를 통과하여,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기 하면서, 일자를 통하여 모든 걸 끌어당기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양이에요. 양은 자기 바깥에 있는 대자 존재의 순수하고 무한한 그러한 통일성이에요. 독일어로 해겔의 용어로 그 라이너 그 다음에 unendliche Einheit라 그래. 그러니까 순수하고 무한한 통일이야. 대자 존재의 상태에서의 순수하고 무한한 통일, 자기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유한한 것들을 다 통일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발리타테트에서 크반티테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대자 존재, 피얼지히자인의 어떤 그러한 무한하고 순수한 통일성을 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또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양은 또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자기 바깥에 외화를 통하여 외면성을 만들어내. 그렇게 되면서 이 순수한 이 양이 라이너 크반티테트가 크반툼이 돼버려요. 총량이 돼버려. 그게 전체적인 양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스 그라트. 그러니까 정도, 영어의 그레이드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양에서 뭔가 이제 그 질과 양이 합쳐진 어떤 정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이 되잖아. 이 정도에서 이제 순수양과 총량의 결합을 통하여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정도 안에서, 그죠? 정도가 나타나고, 이 정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양과 총 전체 양의 크반툼과 라인의 크반티테트의 종합을 그라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는 뭔가 하면 신이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산출하여 대자존재의 상태에서 그 외면성으로 드러난 총량을 이제는 정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신의 자기 현년의 대자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스, 척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미학으로 갖고 가서 아감벤이 또 딴 얘기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정말 추상적이죠, 그죠? 이게 논리학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서 뭐 부정적 척도, 긍정적 척도 이야기하고, 또 종합 얘기하고, 부정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본질을 만들어내는 본질의 어떤 그 산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론으로 이제 다시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복귀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본질론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 세계의 유한자와 그 다음에 정신의, 절대 정신의 무한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질과 양과 척도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더라. 해결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재라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로 표현했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해결한테서의 존재는 언제나 절대 정신의 어떤 그러한 존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질로서 나타나고 양으로서 나타나고, 양의 중요성은 뭐야? 세계 전체 유한성의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유한자가 함께 깃들어 무한자가 함께 깃들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질은 뭐야, 그러면? 질은 다른 게 아니라 있음과 없음의 생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질이에요, 여러분. 독특한 사유죠. 그래서 질적 도약이라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로 넘어갈 수 있고, 유에서 무로 넘어갈 수 있으며, 무에서 유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무한자에서 유한자로 갈 수도 있고, 유한자에서 무한자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역시 무한자로서의 절대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겔의 어떤 그 존재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정도를 잴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기준은 언제나 정신의 질과 양의 종합으로서만 우리는 특정한 사태를,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학의 존재론에서의 특징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러시지 말고, 이런 사유는 특히
서구 형이상학에서, 그죠? 특히 신인데, 제가 볼 때 이 신은 영과 관련돼. 여러분, 생명이야. 결국은 이 생명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신의 정신에 의해서 삼위일체 이론에서 세 번째 성령의 어떤 그런 특징. 그래서 가다모가 뭐라 그래요? 진리와 방법에서 해결의 정신현상학과 해결의 사유를 뭐라 그래요? 프노이마티슈라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론적인 사유라 그래요. 프노이마티슈스 덴켄이라 그래요. 성령론적 사유라고 가다모도 바로 직접 이야기해버려요. 여러분, 철학자인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논리학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이거를 그냥 우리 인간에 이게 뭐야, 뭔 얘기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해결의 논리학을 이해하기는커녕 그냥 한 줄도 안 읽고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영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이러한 해결의 논리학의 존재론이 정말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죠. 질과 양과,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질적 차이, 여러분. 질적인 어떤 도약, 그건 신앙으로서만 가능하다. 네가 백날 질적 도약으로 변증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변증법은 내가 볼 땐 글라우벤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다 해결의 개념들을 다른 방식으로 실존주의적으로 가지고 간 게 키에르케고르예요, 여러분. 그게 이런 질의 개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질은 뭐예요? 신의 무한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를 공부한다? 아니요. 그 전에 해결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결의 본질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일 아마 두 번째 논리학 시간에 예도가 본질론을 존재론, 본질론을 다루면서 보다 철저하게 강좌를 열겠지만은 이 해결의 본질 철학에 저항하여 실존 철학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야 키에르케고르를 이해할 거 아니야. 키에르케고르의 작품의 절반이 해결 용어 비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읽어야 된다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쏟아져 나와. 그러면 철학 안 한 사람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 용어들이 다 이런 데서 다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학은 철저하게 사변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또 다양한 철학적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은 뭐죠? 해결의 절대 정신만을 따로 떼서 이 절대 정신의 사변적 사유를 통하여 이 정신이 어떻게 유한자와 관계를 맺으며 무한자로서 어떻게 통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고 이 유한자와 세계를 산출하고 또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계의 전체성인 생명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논리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과 양과 척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제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 강영계 선생님이 학부 때 해결에 대한 강좌를 여셨다고.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지금 보면은 정말 탁월한 설명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도. 그런데 저는 아니 도대체 저런 거를 왜 얘기할까? 질과 양, 이 뭔 말인가 싶어서 나중에 사유를 통하여 딱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 쪽에서 해결을 언급하는 다양한 신학 대가들을
통과해서 또다시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다시 해결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점들이 내가 이해가 부족했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정신현상학과 논리학 정도는, 왜냐하면은 이 논리학을 또 지적이 엄청 언급하거든, 여러분. 엔치클로페디의 논리학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논리학이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논리학을 잡으면 그 정신철학은 뭐야? 해결의 정신현상학과 같이 간다 그랬죠, 내가. 그렇다 그러면 자연철학의 해결이 언급한 그것도 정신현상학이 조금씩 나와. 뭐 골상학부터 시작해가 막 나와요. 그런데 물리학, 생물학, 화학을 다루잖아. 그 부분만 빠져 있는 거야, 엔치클로페디에,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논리학이 해결의 사유에 있어서, 정말 해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골자라고 해도, 해결의 사유 전체의 뼈대의 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논리학의 존재론을 많이 인식했죠, 여러분. 충분히 인식했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구정 선물로서 준비한 이 해결의 논리학 3편을 꼭 소화하시고 여러분들이 해결의 사유에 접근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얘도 내일 2번째 본질론을 다루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김연아 시인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추스.